안녕하세요. 89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제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다시 7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말씀드릴 7가지만은 반드시 지키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가뿐하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차고, 젊은 시절 쉽게 기억했던 것들이 가끔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위기는 몸의 노화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마음이 먼저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빛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원칙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7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 7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 일부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안함 속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킬 7가지 원칙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몸이 곧 자유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뭘까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들도 자유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아보니 진짜 자유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볼 수 있고, 계단 2층 정도는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버스를 탈까? 걸어갈까? 이번 주말에는 공원에 나갈까? 영화를 보러 갈까? 이런 소소한 선택들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85세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뒷산에 오르셨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는 못 오르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1시간 정도 산길을 걸으셨죠.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위험하지 않으냐고 말렸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에 못 오르는 날이 바로 내가 진짜 늙는 날이야. 그분이 90살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혼자 장을 보시고 전철을 타고 멀리 사는 자식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이 집에서 누워만 계실 때 그분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계세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몸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70대의 몸은 20대, 30대와 다르거든요.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천천히 산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빠르게 걸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고요?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고 걷기 운동을 하거나 부엌 싱크대를 잡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만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팔의 힘도 중요해요. 물건을 들고 옮기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고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무거운 아령은 필요 없습니다. 물을 채운 페트병이나 쌀포대 같은 것으로도 충분해요.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만 하셔도 어깨와 팔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육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나이가 들어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이 안정적이어도 계단 2층을 오르지 못한다면 이미 자유의 일부를 잃은 거거든요. 몸의 힘은 곧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오늘 기분에 따라 걸어서 갈지 버스를 탈지 정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그런 선택권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의 즐거움도 함께 줄어들어.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다리가 나를 어디든 데려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습관이 저를 89살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 비결입니다. 하지만 몸만 건강해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이 약이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으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자주 웃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농담하며 웃었는데 70대가 되면 그런 기회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웃음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웃음은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야 해요. 제가 70대였을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30초 동안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혼자 웃나 싶기도 하고 억지로 짓는 웃음이 어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억지 웃음이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 속에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실제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웃음을 찾게 되었어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웃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혈압까지 낮춰줘요. 심장병 환자들이 웃음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의 진짜 힘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어요. 웃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웃음을 잃은 사람은 서 있는 순간에도 흔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셨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농담으로 넘기고 주사를 맞을 때도 간호사에게 오늘은 솜씨가 좋네요 하며 웃으셨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 웃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더 큰 웃음이 돼요. 이렇게 웃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웃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웃음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웃긴 이야기나 농담을 모아두는 거예요. 신문이나 TV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을 때 메모해 두었다가 사람들과 만날 때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웃긴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셋째,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놀던 이야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 이런 추억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미소가 웃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웃을 수 있어요. 옛날 사진을 보며 그때를 회상하며 웃거나 손주가 그린 엉뚱한 그림을 보며 웃거나 심지어 TV의 동물들이 하는 우스운 행동을 보며 웃는 것도 좋아요. 작은 웃음이라도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가끔 이웃들이 제가 혼자 있으면서 웃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곤 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웃고 싶어서 웃었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그분들도 따라 웃게 되고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웃음을 만드는 데는 돈이 전혀 필요 없어요. 비싼 여행이나 특별한 선물, 화려한 행사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거리는 얼마든지 숨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웃음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고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까 더 다양한 것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 다시 70대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웃을 일을 하나씩 미리 정해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꼭 실천할 거예요. 웃음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부터 찌푸린 얼굴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무거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지만 웃음으로 시작하면 작은 어려움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그 웃음이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거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낼 거예요. 웃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어도 그 주름마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미소는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자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시니까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 경제적 불안이 있으면 마음 편히 웃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돈의 큰 힘.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하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실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돈의 의미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요. 젊을 때 돈은 성공의 상징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은 자유의 상징이에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큰 돈이 아니에요.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충분해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뜨개질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하신 거였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제법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시장에 가져다 놨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지만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자식들이 용돈을 줄 때마다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해지셨어요. 손주들 간식도 본인이 사주시고 가끔은 자식들한테 밥도 사주시고요. 돈의 액수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주는 첫 번째 효과는 마음의 자유예요.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있으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자식들 용돈으로 마시는 것과 내가 번 돈으로 마시는 건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효과는 관계의 균형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받는 쪽은 미안하고 주는 쪽은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훨씬 건강해져요. 세 번째 효과는 자존감이에요. 내가 아직도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자칫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쉬운데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70대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먼저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반찬 가게에 납품하거나 집에서 만든 김치나 장아찌를 파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신다면 결혼식이나 행사 때 필요한 봉투 글씨를 써드리는 것도 좋아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더욱 좋죠. 뜨개질, 자수, 목공예, 도자기 같은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리마켓 같은 곳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거든요. 텃밭이 있으시다면 채소나 과일을 길러서 파실 수도 있어요.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걸 길러서 동네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조금씩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컴퓨터를 좀 다루실 수 있다면 선택지가 더 넓어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일이나 간단한 데이터 입력 같은 재택근무도 가능해요.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젊은 분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드리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강의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처음에는 돈보다는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따라와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의외의 부가 효과가 있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활력이 생겨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70대에 작은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에 월 한 번 실리는 짧은 글이었는데 원고료가 월 5만 원 정도였어요. 돈으로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 5만 원이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위로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줬어요. 그 칼럼이 계기가 되어서 작은 강연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거죠. 경제적 독립은 사치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지키는 도구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히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만약 다시 70대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재능 기반이든 단순 노동이든 온라인 활용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이 매월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부가가치가 생길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어질 거예요. 은퇴를 이렇게 정의해 보세요.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지 수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대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입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주머니 사정을 넘어서 내 존엄과도 직결되거든요. 내 힘으로 버는 돈이 있어야 내 시간도, 내 인간관계도, 내 삶의 리듬도 남이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돈을 벌려면 시간 관리가 필수인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간은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시간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떠밀려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아이들 뒷바라지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70대 이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의례적인 모임, 별로 내키지 않는 약속, 피곤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루 중 가장 맑고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어요. 젊을 때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70대 이후에는 관계의 폭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제가 89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시간은 돈보다 훨씬 희소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특히 70대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첫 번째는 하루를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황금 집중 시간, 교류와 활동 시간, 회복과 정리 시간으로 말이에요. 황금 집중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고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대예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난 후 2~3시간 안에 와요. 이 시간에는 절대로 외부 약속이나 소모적인 활동을 넣으면 안 돼요. 오직 나를 위한 핵심 활동에만 써야 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역인 교류와 활동 시간은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이나 점심 식사 후예요. 이때는 비교적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가벼운 외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요. 단, 의미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활동만 넣어야 해요. 세 번째 회복과 정리 시간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이후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규칙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 황금 시간을 보장해줘요. 시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절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거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미안함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과 나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그날은 이미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시간이 꼭 외부 일정일 필요는 없어요. 나를 위한 조용한 산책이나 책 한 권과 보내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거절할 줄 알게 되면 남은 약속들이 더 소중해지고 그 안에서의 대화와 교류가 깊어져요. 70대 이후에는 시간의 흐름보다 시간의 질을 우선해야 해요.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가 아니라 그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가 끝났을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오늘 하루는 나를 채웠는가 아니면 소모했는가? 만약 소모한 날이 많아진다면 일정표를 다시 들여다보고 시간을 빼앗는 요소를 줄여야 해요. 저는 이 질문 하나로 수십 년간 제 일정을 관리했어요. 덕분에 의미 없는 피로가 쌓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시간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에 반복하는 작은 루틴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쓰게 해줘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을 3가지 적는 습관, 저녁에는 그 3가지 중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체크하는 습관. 이런 의식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목표 없이 흘러가는 일이 줄어들어요.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자기 삶의 리듬을 만드는 일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만든 리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예요. 하루 중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을 스스로 빼앗아 버리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불만이 늘어나요. 하루의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3가지 일만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3가지를 끝냈다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산 거예요. 이 3가지 중 반드시 하나는 나를 위한 일이어야 해요.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취미든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쓰면 남은 하루가 훨씬 가볍고 만족스러워져요.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으면 놀랍게도 관계도 정리돼요. 내 시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만 남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고 그 만남에서 얻는 에너지가 2배가 돼요. 제가 만약 다시 70대라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반드시 나를 위해 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바쁜 약속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은 인생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작업이에요. 시간을 지켰다면 이제는 사람을 골라야 해요. 왜냐하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5번째, 사람도 단살이가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만남이 끝난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어딘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젊을 때는 수십 명과 어울리면서도 그 안에서 소모되는 마음의 에너지를 크게 의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하루의 기운과 마음의 여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이 남기는 여운과 피로가 훨씬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제가 89년을 살면서 가장 단호하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서서히 소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연이고 후자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연이에요. 후자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해요. 시간이 아깝고 무엇보다 내 삶의 평온을 지켜야 하거든요.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소모에 빼앗기게 돼요. 70대 이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젊을 때는 폭넓은 인맥이 기회와 가능성을 넓혀주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그 폭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답이 후자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침묵이 편안한 사람만 곁에 두라는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말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남은 인생에서 진짜 힘이 돼요. 반면 매번 만나서 애써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긴장해야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지속됐어도 결국 부담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을 견디는 힘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혼자가 될까봐,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경험상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면 오히려 마음이 더 열리고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여유가 생겨요. 삶의 그릇이 비워져야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관계도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와요. 저는 80세 이후로 매년 한 번씩 관계 점검을 했어요. 올해 나를 지치게 한 관계는 무엇인지, 나를 웃게 한 관계는 무엇인지 적어보고 전자의 경우는 다음 해에는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줄이고 나니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더 많이 채우게 되었어요. 70대에 접어든 지금 혹은 그 나이에 가까워진 지금 단호하게 결심해야 할 것은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과거를 억지로 붙잡는 데 쓰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이 남은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줄 거예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례하게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살리는 관계나 활동에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요. 몸의 군살을 빼듯이 관계의 군살도 줄여야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소수지만 깊이 있는 인연들이에요. 그런 인연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에서는 오히려 침묵이 대화를 대신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그 고요 속에서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거든요. 이런 안도감은 젊은 시절의 화려한 사교보다 훨씬 값져요. 그리고 관계를 줄이면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늘어나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외부 세계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내부 세계를 돌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이면 그 빈자리에 독서, 취미, 산책 같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 들어와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에서 걸어나오는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 패턴을 답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침묵이 편안한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과만 남은 시간을 나누세요. 그 선택이 곧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길이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만 지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정체되는 거예요. 6번째, 배움은 젊음의 비밀이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우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배움을 멈추게 되거든요. 이미 충분히 살아봤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이 들어서 무엇을 새로 배우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89년을 살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 사람은 배우기를 멈춘 날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겨서 늙는 게 아니라 궁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히면서 정신이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늙지만 마음의 젊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에요. 배움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젊음의 셈이거든요. 70대에 들어서면 익숙한 것들만 하게 돼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산책하며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사람들만 만나죠. 편안하긴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갇히면 마음은 점점 경직돼요. 그래서 제가 70대라면 매년 하나씩은 새로운 것을 배울 거예요. 그것이 외국어든 악기든 요리든 스마트폰 활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처음엔 귀찮고 어려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깨어나고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저는 80대 초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엔 미술과 인연이 없었고 젊었을 땐 일하느라 그런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보게 됐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나도 모르게 색을 섞는 재미에 빠졌어요. 완성된 그림이 서툴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같은 반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어요.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묶어줬거든요. 배움의 장점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마음의 회복에 있어요. 무언가를 배우면 내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 기대가 하루를 견디게 하고 고독을 줄여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해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움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뇌의 가소성이 유지되거든요. 즉, 뇌가 더 오래 젊게 유지되는 거예요. 치매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뇌는 쓰면 쓸수록 늙지 않는다고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 몸과 손, 눈을 함께 쓰는 배움이 효과가 더 커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면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악을 들으며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거든요. 70대 이후에는 실용성보다 호기심을 기준으로 배움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돈을 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 배우는 거죠. 그래야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와 서툼은 당연해요.
오히려 그 서툼이 삶의 활력을 줘요.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끼는 시행착오가 마음을 젊게 유지해요. 배움은 사람을 사람에게로도 데려다 줘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나와 비슷하게 배우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배움의 자리는 경쟁보다 격려가 많아요. 당신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오늘 발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런 말들이 나를 더 배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려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익숙함 속에만 머물면 하루가 오늘과 어제의 복사본처럼 느껴지지만 배움을 시작하면 하루가 새롭게 보여요. 그것이 설령 작은 기술이든 한 문장이든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그 작은 새로움들이 모여 노년의 시간을 빛나게 만들어요. 그러니 제가 70대라면 매년 하나씩 배울 것을 정해두겠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는 나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은 여전히 봄날처럼 맑고 설레는 상태로 머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70대 이후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기술은 매년 새롭게 바뀌고 생활 방식도 조금만 방심하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변화에 겁먹지 않아요. 스마트폰 기능이 업데이트되어도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어도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그들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적응해요.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가르죠. 적응력은 배움에서 오고 배움은 두려움을 줄여요.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 많아져서예요. 그런데 배움은 그 모름을 줄이고 모름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해요. 또한 배움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은퇴 후 지위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도 희미해져요.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면 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자존감을 지켜줘요. 실제로 저는 90세가 넘어도 한글 워드 프로세서와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30대 못지않게 생기 있었고 배우면서 얻은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배움은 이렇게 나를 과거의 틀에 가두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줘요. 또 하나, 배움은 다른 세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도 해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젊은 강사에게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세대 간 대화가 생겨요. 이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젊은 세대는 노인을 배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보고 노인 자신은 젊은 세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런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줄이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시켜줘요. 70대 이후의 배움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빠르게 배우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10분이라도 투자하면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루 10분이 작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젊을 때처럼 빨리 익히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완벽함보다 즐거움에 집중하면 배움이 오래 가거든요. 제가 70대라면 매일 일정 시간은 배움 전용 시간으로 비워둘 거예요. 아침에 머리가 맑을 때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한 후든 그 시간은 오직 배우는 데만 쓸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기록할 거예요. 노트에 한 줄씩 적든 사진을 찍든 녹음을 하든 상관없어요. 기록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배우고 기록하고 다시 보며 복습하는 이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배움은 결코 늦지 않아요. 시작이 빠를수록 좋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 배우면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기억해요.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아지고 그것이 배움의 깊이를 더하거든요.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요. 그 변화가 하루를 설레게 만들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빛나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리고 배움은 그 어떻게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마지막 습관이 필요해요. 바로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7번째, 마음 청소의 기적. 여러분, 집은 매일 청소하시죠? 먼지가 쌓이면 지저분해지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에도 먼지가 쌓인다는 걸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조용해지는 대신
그 조용함 속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서서히 내려앉아요. 몸에 쌓이는 먼지는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에 쌓이는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해요. 그 먼지는 걱정, 불안, 후회, 오래된 미움, 비교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감이에요. 젊었을 때는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먼지가 쌓일 틈이 없어요. 직장에서는 동료와 부딪히고 집에서는 가족과 웃고 울며 지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질 새도 없이 새로운 사건과 감정이 들어와 이전의 찌꺼기를 밀어내주죠.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어요.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의 통로는 점점 좁아져요. 통로가 좁아지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방처럼 마음속에도 탁한 기운이 고여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마음의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야 해요. 제가 89년을 살면서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배웠거든요.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뾰족한 가시들이 남아요.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뉴스에서 본 불쾌한 장면, 혹은 별것 아닌데도 마음을 건드린 사소한 사건들 말이에요. 이런 가시들은 작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그대로 두면 깊숙이 박혀 염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염증이 내일로 넘어가며 점점 커져요.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귀찮고 세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먼지가 쌓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를 위한 의식을 가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게 호흡을 해요. 그날 나를 웃게 한 일 3가지를 먼저 떠올려요. 손주의 영상통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길가에서 본 노란 꽃 한 송이. 그런 기쁨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밝아져요. 그 다음엔 나를 불편하게 한 일을 꺼내봐요. 불필요한 말에 상처받았는지, 기대했던 일이 어긋났는지, 스스로에게 실망했는지.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봐요. 그리고 그 무거움을 내 호흡에 실어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해요. 명상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단 10분이라도 호흡과 마음을 연결하면 머릿속 소음이 줄어들어요. 어떤 날은 기도로, 어떤 날은 산책으로 그 시간을 대신했어요. 기도는 내 시선을 나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다시 나로 되돌려 주었고, 산책은 발걸음이 느려질수록 마음도 함께 느려지게 만들었어요. 길가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보면 하루의 무게가 부드럽게 풀렸어요. 기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종이에 오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적고 그날 느낀 감정을 한 줄로 써요. 기쁘다, 서운하다, 평온하다. 감정을 단어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배하던 힘을 잃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매일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하루만 안 해도 괜찮아 보이지만 며칠만 쌓이면 금세 티가 나고 한 달만 쌓이면 치우기 힘들어져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조금씩 털어내야 쉽게 유지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약속처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정작 나와의 약속은 쉽게 미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건강검진보다, 운동보다, 심지어 식사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70대라면 하루 일정 속에 마음 청소 시간을 제일 먼저 적어 넣을 거예요.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전화를 꺼두고 TV를 끄고 오직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나머지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습관이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세상을 돌보는 일과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평온하게 보이고 그 평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결국 하루 한 번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먼지는 더 교묘하게 쌓여요. 젊을 땐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서운하면 금세 풀어버리지만 70대 이후에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마음 깊숙이 내려앉아 무게를 만들어요. 이 무게가 오래 쌓이면 생각이 무거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하루가 힘겹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은 단순한 기분 관리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정비예요.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혼잣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특히 글쓰기를 추천해요.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게 좋아요. 하루에 있었던 일 중 마음에 남은 것을 5줄이라도 적어보세요. 불편했던 감정이든 즐거웠던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쓰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먼지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글을 쓰고 나면 마음속 공간이 넓어져 다른 것을 담을 여유가 생겨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마음 정리 산책이에요. 이 산책은 운동을 위한 산책과 달라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느리게 걸으며 머릿속 생각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에요. 발걸음 하나에 숨을 들이쉬고 다음 발걸음에 숨을 내쉬면서 그날의 일을 정리해요. 길가의 나무, 바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려놓자, 이건 내일에도 늦지 않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걱정이 조금씩 작아지고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요. 마음 청소는 대화로도 이루어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예요. 굳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매일 하는 거예요. 먼지는 하루만 해도 쌓이고 그날 털어내지 않으면 다음날 먼지와 합쳐져 더 두꺼워져요. 하루 한 번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10분이 쌓이면 마음이 오래도록 맑게 유지돼요. 저는 90이 넘은 지금도 자기 전 10분을 이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세상을 돌보는 일이에요. 마음이 맑아야 세상도 맑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맑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하루 한 번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은 나를 위해서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한 작은 기여이기도 해요. 이 습관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가 다시 새로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킬 7가지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몸이 곧 자유다. 웃음이 약이다. 작은 돈에 큰 힘. 시간은 내가 주인이다. 사람도 단살이가 필요하다. 배움은 젊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마음 청소의 기적. 89년을 살아보니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철저히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모양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었어요. 선택의 순간은 늘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의 선택이 쌓여 나머지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단 5분이라도 좋아요. 하루 한 번 웃는 시간을 만들든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하든 필요 없는 모임을 한번 거절하든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계단을 만들어줄 거예요. 7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씨앗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단단한 선택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들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75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 80의 그림을 배워서 전시회까지 연분, 90이 넘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말이에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원칙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정말로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2세 김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는데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셨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서 장보기를 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옆 병실에 계신 94세 박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걸어 들어오셔서 검사 결과 언제 나와요? 라고 또렷하게 물어보셨거든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통화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겨우 12세. 그런데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까요? 40년간 노인의학과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과 70대의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4가지 치명적인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쉬어야지,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적게 먹어야지, 사람들 만나기 귀찮으니 집에만 있자, 잠이 안 와도 참고 견디면 되겠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망치는 무서운 실수들이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실수들을 어떻게 피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90대 환자분의 놀라운 일일 루틴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쉬면 쉴수록 빨리 늙는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지내시나요? 텔레비전 보기, 식사하기, 책 읽기까지 합치면 아마 8시간은 넘을 거예요. 얼마 전 75세 이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할머니는 코로나 이후로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시고 식사도 소파에서, 심지어 낮잠도 소파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망가집니다. 근육은 하루에 0.3%씩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나빠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뇌예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1.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 2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력이 15%나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는 분들은 어떨까요? 91세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오후에는 화분에 물을 주시고 저녁에는 간단한 체조를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의 혈압은 30대 수준이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70대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되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둘째, 1시간마다 일어나기입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1시간마다 꼭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기, 물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를 해보세요. 셋째, 집안일 적극 참여하기입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널기 모두 훌륭한 운동이에요. 특히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넷째,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10번,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5번만 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휴식이에요. 몸이 활발해야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적게 먹으면 오히려 병든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 살찌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과식은 좋지 않지만 너무 적게 먹거나 영양 균형을 무시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83세 김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살찌는 게 싫어서 하루에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바나나 하나만 드셨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박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이분은 매일 아침에 달걀 하나와 우유 한 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다양한 나물과 현미밥을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챙기셨고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셨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왜 영양이 더 중요할까요? 첫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둘째, 면역력을 지키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해야 해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아연, 셀레늄 등이 부족하면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셋째,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우유 중에서 하나는 꼭 포함하세요. 달걀 하나나 두부 4분의 1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호박,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처럼 색깔이 다를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식빵 대신 통밀빵이 좋습니다. 넷째,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리세요. 라면, 과자, 햄, 소세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은 마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기억하세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죽인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예요. 78세 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울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까지 올라갔어요. 더 무서운 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반대로 86세 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비결이 뭘까요? 매주 화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요가, 토요일에는 손자들과 만남, 일요일에는 교회 봉사활동을 하세요. 바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거죠. 외로움이 왜 이렇게 해로울까요? 과학적으로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요. 뇌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해지면서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50%나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언어 중추가 쇠퇴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의 정기적인 연락입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를 나누세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손자, 손녀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둘째, 동네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종교단체 등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셋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남을 돕는다는 기쁨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식사봉사,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넷째, 취미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바둑, 서예, 원예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산책할 때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보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화할 때는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재미있는 일 없어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더 소중해져요.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잠을 가볍게 본댔까. 나이 들면 잠이 안 와도 괜찮다. 잠깐 못 자도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밤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낮에는 졸린다고 하소연하셨죠.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던데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어요. 더 심각한 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이 넘도록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깨어있을 때 쌓인 노폐물들, 특히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씻겨나가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서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 위험도 커져요.
면역세포의 활동도 떨어져서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숙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넷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되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운동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가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여섯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을 해보세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일곱째, 침실에서는 잠자는 일과 부부관계만 하세요. 침실에서 텔레비전 보기, 책 읽기, 걱정하기는 금물이에요. 여덟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20분 정도 기다렸다가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 떠나보내는 기분으로요.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낮잠을 자신다면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다음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84세 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고혈압, 당뇨,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약만 드시고 우울해하시며 지내셨죠. 그런데 따님이 어떻게 권유했냐면 엄마, 동네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가볼까요? 라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운동이냐며 거부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으로 나가게 되셨어요. 첫 주에는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만 흔들었는데도 숨이 찼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셨어요. 한 달 후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고 2달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셨어요. 운동 후에 함께 차도 마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생활 정보도 나누게 되셨죠. 식사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만 드셨는데 새로 만난 친구분이 혈당 관리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셔서 몇 끼마다 달걀이나 두부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검사에서 혈당과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서 지금은 복지관까지 걸어서 다니세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일찍이 이렇게 살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지만 80 넘어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또 다른 사례, 76세 박 할아버지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가 체중이 10kg이나 늘고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부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우울해하시며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어요. 나이 들어서 컴퓨터를 배워서 뭐 하나 싶으셨지만 너무 심심해서 등록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서로 도우며 배우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되셨어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앉는 시간이 줄었어요. 도서관에 오고 가면서 걷게 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다 보니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손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싶다, 사진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 말이에요. 수업을 듣는 동안 함께 점심을 먹게 되면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셨어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정보도 나누게 되셨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체중이 7kg 줄었고 혈당 수치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무엇보다 배우는 재미를 알게 되셔서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우고 계세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셨죠. 둘째, 꾸준함을 유지하셨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셨어요. 셋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쉬운데 함께 할 동반자가 있으니까 지속할 수 있었어요.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 대신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계획표를 제안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월요일은 움직임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이나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화요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를 더 먹어보세요. 삶은 달걀, 계란말이, 달걀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수요일은 관계의 날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목요일은 수면의 날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금요일은 학습의 날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 요리법 하나, 운동법 하나 뭐든 좋아요. 토요일은 사회활동의 날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당장 등록하지 않아도 정보만 알아두셔도 돼요. 일요일은 점검의 날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워보세요. 처음에는 하나씩만 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2가지, 2주일 후에는 3가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걷기를 깜빡했다면 화요일에 조금 더 걸으면 되고 화요일에 달걀을 못 먹었다면 수요일에 2개 먹으면 돼요.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60대 분들은 아직 체력이 좋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도 좋고 새로운 취미나 자격증 공부도 좋아요. 70대 분들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꾸준함에 집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80대 이상 분들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가벼운 산책, 가족과의 규칙적인 통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같이 요리 배워볼까요?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실수를 피하고 오늘 제안드린 실천법들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90세, 10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것. 움직임이 곧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영양 균형을 무시하고 적게만 먹으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다양한 영양소가 더 필요해요.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독입니다. 넷째, 잠을 가볍게 여기는 것.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에요. 이 4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점심에 달걀 하나 더 먹어보세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건강한 100세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주제로 실제 100세인들의 생활 패턴과 그들만의 특별한 습관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특히 100세인들이 매일 실천하는 10분 루틴과 장수 음식의 황금 비율에 대해 자세히 다룰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것 하나씩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활기차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